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거기 너 이리 와봐. 귀에 뭘 쳐박고 있길래 사람 말을 씹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밤을 우아하게 수놓는 레스토랑 라시에르.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은 땅의 소란과 분리된 고요한 성역이었다.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지막이 흐르는 클래식 선율, 품격 있는 손님들의 조용한 담소. 그 완벽한 조화에 파문을 일으킨 것은 마테오의 고성이었다. 40줄에 들어선 그의 얼굴은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렸다. 값비싼 명품 시계와 양복은 그의 천박함을 가려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 선 20살 남짓의 어린 서버 현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새끼가 진짜 내가 물 따르라고 했지 파라고 했냐? 아주 그냥 손님을 개조주로 보내. 함께 온 2명의 친구 김상수와 박진우가 안절부절 못하며 마테오의 팔을 잡아 끌었다. 둘은 평범한 중소기업 부장들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성공을 축하해주러 나왔다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마 부장, 그만하게. 어린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야, 김상수. 너는 내 부하 직원이 거래처 앞에서 이따위로 굴면 그냥 놔두냐? 이게 다 기강이 빠져서 그래, 기강이. 내가 오늘 저놈 기강 제대로 잡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마테오는 금방이라도 현민의 멱살을 잡아챌 기세로 몸을 일으켰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으로 힐끔거렸고 몇몇은 이미 지배인을 찾는 눈치였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 홀 중앙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다. 서연우 라시에르의 지배인이자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유서 깊은 요리사 집안의 딸. 그녀는 30 중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을 몸에 두르고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검은색 정장,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매.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레스토랑을 지휘했지만 지금 서연우의 눈빛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빙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우는 현민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현민 씨, 주방에 가서 잠시 쉬고 있어요. 여긴 내가 맡을게요. 서연우의 걸음거리는 소리 없이 우아했지만 마치 잘 훈련된 맹수처럼 바닥을 움켜쥐는 듯한 안정감이 있었다. 마테오의 테이블에 도착한 서연우는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손님, 혹시 저희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테오는 위아래로 서연우를 훑어보았다. 잘 빠진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풍기는 서늘한 기운에 그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특유의 오만함이 고개를 쳐들었다. 뭐야, 당신은? 지배인? 딱 보아하니 바지 사장이구만. 내가 지금 저 싸가지 없는 알바 새끼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손님, 다른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십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연우의 목소리는 강요가 아닌 정중한 부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쇠처럼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불편?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소리 좀 지르는 게 불편해? 여기가 무슨 독서실이야? 야, 너 사장 나오라고 해. 당장. 마테오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괴음에 레스토랑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클래식 음악마저 숨을 죽인 듯 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그의 친구들은 이제 얼굴이 흑빛이 되어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서연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잠깐 화약 냄새와 거친 함성이 스쳐 지나갔다.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 살을 애는 듯한 겨울의 새벽 공기, 그리고 수백 명의 부대원들 앞에서 포효하던 자신의 목소리. 손님,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소란을 멈춰 주십시오. 싫다면 어쩔 건데? 내까짓게 뭘 할 수 있는데? 마테오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우의 앞으로 바짝 다가섰다. 180이 넘는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감은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주눅 들게 할 만했다. 그는 서연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다. 사장 오기 전까지 넌 좀 빠져 있어. 여자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여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우의 눈빛이 변한 것은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온화한 지배인의 가면이 깨지고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히 분노나 짜증과는 다른 모든 감정이 거세된 순수한 강철의 빛이었다. 사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서연우는 마테오의 손가락을 뿌리치는 대신 고요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의 모든 운영과 책임은 지배인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즉, 손님께서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곳의 사장입니다. 서연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한 음절 한 음절이 얼음 파편처럼 날아와 마테오의 고막에 박혔다. 그러니 손님,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가시겠습니까? 마테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하지만 사체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의 자존심이 물러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나가라고? 2년이 돌았나? 내가 누군 줄 알고 함부로 짓거려. 그래, 내가 사장이다 이거지. 그럼 내년이 책임지고 나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서연우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몸을 감싸던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서연우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청담동 가장 우아한 레스토랑의 한복판에서 가장 우아하지 않은 방식의 정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마테오의 포효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우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저작거리 잡배처럼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뭘 믿고 이렇게 뻣뻣하게 구는지는 모르겠다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년 하나 인생 조지는 거 일도 아니야.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내가 좋게 말할 때. 김상수와 박진우가 겁에 질려 마테오를 말렸다. 태호야, 제발 그만해. 여긴 그런 데가 아니야. 이러다 우리 다 경찰서 가게 생겼어. 제발 좀. 하지만 마테오는 두 친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에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공간의 왕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서연우는 그런 마테오를 담담히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그의 눈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 목, 무릎의 미세한 움직임과 무게 중심의 이동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훈련이 만들어낸 본능이었다. 상대를 사람이 아닌 표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의 냉정한 전환. 경고는 충분했다. 서연우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결코 폭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녀가 군 생활 내내 뼈에 새겼던 철칙이었다. 그러나 명백한 위협과 공격 앞에서 주저하는 것 또한 군인 정신에 위배되는 일이었다. 특히 지켜야 할 대상이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겁에 질린 직원들, 불안에 떠는 손님들. 지금 이곳은 그녀가 지휘하는 작전 구역이었고 저들은 그녀가 지켜야 할 민간인이었다. 손님, 식사 비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 레스토랑에서 나가주십시오. 서연우는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환불해주고 내보내겠다는 선언은 사실상 그에게 도망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뭐? 환불? 이 미친년이 지금 나를 거지로 알아. 마테오는 그 말을 신호탄으로 삼았다. 그는 서연우를 모욕하고 굴복시키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폭력이었다. 그는 성큼 다가와 서연우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서연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경기도 이천의 특수전 사령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야간 훈련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진흙탕을 구르는 대원들의 거친 숨소리와 교관의 불호령만이 가득했다. 당시 대위였던 서연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완전 군장 상태로 목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속에서 가상의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서대위, 지금 뭐 하는 건가? 저기 자네 동생이라도 되나? 왜 그렇게 살살 다루지? 상대 역할을 맡은 선임 하사의 거친 공격에 잠시 주춤한 그녀를 향해 사령관의 고함이 날아왔다. 전장에서의 망설임은 곧 죽음이다.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부대원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라고. 정신 차려. 서연우는 이를 악물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곤두섰다. 상대의 움직임, 무게중심, 호흡의 흐름. 모든 것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느껴졌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 부대를 뒤흔드는 경례 구호가 뇌리에 박혔다. 그렇다. 안 되면 되게 해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내는 동시에 파고들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축축한 진흙 바닥에 제압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를 내려다보던 사령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 눈빛 잊지 마라. 그게 바로 지휘관의 눈이다. 다시 현재. 청담동 라시에르. 마테오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늘어지듯 느리게 흘렀다. 서연우는 상체를 살짝 뒤로 빼며 그의 손을 피했다. 그와 동시에 왼발을 축으로 몸을 반바퀴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분노에 찬 반격이 아니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안무처럼 불필요한 동작 하나 없이 유려하고 간결했다. 서연우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마테오의 뻗은 팔 안쪽, 손목 바로 아래의 급소를 정확하게 움켜쥐었다. 악! 마테오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힘이 쭉 빠져나갔다. 그의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분명 자신이 상대를 공격하고 있었는데 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신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서연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마테오의 손목을 잡은 채로 그의 몸 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그리고 잡은 팔을 지렛대 삼아 그의 몸을 그대로 회전시켰다. 거대한 덩치가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딸려왔다. 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돌아가자 마테오의 중심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다. 서연우는 고꾸라지는 그의 등 위로 올라타듯 자세를 낮추며 그의 목덜미를 다른 손으로 제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우당탕! 거대한 소음과 함께 마테오의 몸이 레스토랑 대리석 바닥에 보기 좋게 처박혔다. 값비싼 테이블 하나가 넘어지며 와인잔들이 박살나는 소리가 뒤따랐다. 레스토랑 안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음악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모두 멎어버린 듯 했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마테오의 친구 김상수와 박진우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다른 손님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려 주방에 숨어 있던 현미는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 우아하고 다정하기만 하던 지배인이 저 거구의 남자를 단숨에 제압해버리다니. 서연우는 마테오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한 자세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를 내뱉었다. 내가 여자라서 우스워 보였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군인 출신이라고 했을 때 비웃었지? 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마테오는 고통과 굴욕감에 몸부림쳤지만 서연우의 제압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의 신음만 흘러나왔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특 수임무단 중령 서연우였다. 서연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레스토랑의 정적을 가르며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다. 707특임단 백호부대. 국가급 대테러 부대이자 특전사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만 모인다는 바로 그곳. 그리고 우리 부대 경내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서연우는 꺾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을 살짝 더 주었다. 우드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마테오의 입에서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나왔다. 악! 팔 부러져.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내 구역의 안녕을 해치고 내 부하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내 구역과 부하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적대 행위를 하는 적은 즉각 제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연우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이해가 되나? 이 진상 손님아. 그 순간 서연우는 더 이상 레스토랑 지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냉철한 지휘관 그 자체였다. 마테오의 비명은 레스토랑의 값비싼 음향시설을 무색하게 할 만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꺾인 팔에서 전해져 오는 고통은 그의 오만함과 광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남은 것은 오직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팔 좀 놔주세요. 그는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애원했다. 조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한 마리 비참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서연우는 즉시 그의 팔에서 힘을 풀지 않았다. 대신 그가 충분히 고통과 굴욕감을 느낄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다. 상대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 과정이었다. 그녀가 군에서 배운 수많은 전술 중 하나였다. 무엇을 잘못했지? 서연우의 목소리는 신문하는 검사처럼 냉정했다. 다 잘못했습니다. 소란 피운 거, 직원한테 행패 부린 거, 그리고 당신을 무시한 거.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서연우는 그의 팔을 풀어주고 몸에서 물러났다. 제압에서 풀려난 마테오는 꺾인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그 모습은 동정심보다는 경멸을 자아냈다. 서연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헝클어짐 없는 자세로 일어섰다. 그녀는 넘어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정민 씨,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도 한 대 불러주세요. 저분 병원부터 가보셔야 할 것 같으니까. 그녀의 지시는 침착하고 명확했다. 부지배인 정민이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민 씨. 서연우가 이름을 부르자 주방 문틈으로 훔쳐보던 현민이 화들짝 놀라 튀어나왔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서연우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괜찮아? 네네. 지배인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놀랐을 텐데.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어. 나머지는 우리가 정리할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불과 몇 분 전 거구의 남자를 바닥에 매다 꽂았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온화함이었다. 서연우는 이미 지휘관의 모습에서 지배인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이제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김상수와 박진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서연우의 눈길이 닿자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두 분은 저분의 일행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만. 김상수가 더듬거리며 변명했다. 서연우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술은 단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을 끄집어낼 뿐이죠. 서연우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의 가슴에 박혔다. 친구의 잘못을 방관한 그들 역시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질책이었다. 저분 병원 치료가 끝나면 저희 레스토랑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청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생각입니다. 두 분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 있으니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서연우의 어조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원칙에 따른 사무적인 처리 절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때 레스토랑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식사하던 노신사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품격 있는 인상의 노인이었다. 지배인님, 잠시 괜찮겠소? 네.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우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아주 통쾌하고 감명 깊게 봤소이다. 나는 저런 추태를 부리는 자들보다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는 이 사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오. 하지만 오늘 지배인님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무엇인지,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어. 아주 오랜만에 진짜 어른을 만난 기분입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연우에게 건넸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로 곤란해지거든 이리로 연락하시오.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돕겠소. 오늘 음식값은 내가 저 세 사람 몫까지 전부 계산하지. 명함에는 법무법인 현성, 대표 변호사 강태수가 적혀 있었다. 대한민국 법조계의 거물 중 한 사람이었다. 서연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정중하게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손님. 하지만 이 일은 저희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의 식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집이 황소 같구먼. 군인 출신이라더니 과연 그렇군. 강태수 변호사는 껄껄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마테오는 앓는 소리를 내며 구급차에 실려갔고 김상수와 박진우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자리를 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손님들도 대부분 떠난 레스토랑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깨진 유리 조각과 넘어진 테이블이 방금 전의 소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직원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우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이전까지 그녀를 유능하고 친절한 상사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그 안에 깊은 존경심과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우는 창가에 서서 밤이 깊어가는 청담동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자동차 불빛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다. 저 아수라장 같은 도시 속에서 나는 늘 이방인처럼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온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군의 규율과 정신이 강철처럼 박혀 있었다. 나는 제대로 한 걸까? 서연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잘 관리된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한때는 거친 총기와 장비를 다루며 굳은 살이 박여있던 손이었다. 그 손으로 오늘 한 인간의 오만함을 꺾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군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적과 아군, 명령과 복종, 임무와 책임. 하지만 이 사회는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로 가득했다. 때로는 불의를 참아야 했고 부당함에 눈감아야 했다. 그녀는 그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감추고 부드러운 미소와 정중한 화법을 익혔다. 하지만 오늘 마테오라는 작자가 그녀가 애써 쳐놓은 경계선을 넘어버렸다. 그는 서연우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특전사 중령 서연우를 깨우고 말았다. 어쩌면 나는 영원히 군인일지도 모르겠다. 서연우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군복은 벗었지만 군인 정신이라는 갑옷은 평생 벗으리란 예감이 들었다. 그것이 자랑스럽기도 때로는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 부지배인 정민이 그녀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지배인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생 많았어요, 정민 씨. 아니에요. 오늘 정말 멋있으셨습니다. 정민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차가워진 그녀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세상에 맞추려 하지 않겠다고. 군인으로서의 자신과 지배인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그저 서연으로서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바로 강철의 규율을 품고 이 회색빛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만의 방식이 될 터였다. 밤은 깊었고 라시에르의 상처 입은 밤은 조용히 치유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파문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찰서의 공기는 레스토랑의 고급스러운 향기와는 전혀 다른 눅눅하고 탁한 냄새로 가득했다. 서연우는 조금 전까지 소란의 중심이었던 라시에르의 지배인이 아닌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형사 박성훈이 앉아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홀짝이고 있었다. 서연우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직업은 레스토랑 지배인, 특이사항으로 육군 중령 707특임단. 박성훈 형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서류와 서연우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고요하고 단아한 외모 어디에서도 살상 기술로 무장한 최정예 특수부대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네. 서연우의 대답은 간결했다.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다. 마테오 씨 진단서 끊어왔습니다. 전치 4주. 오른쪽 어깨 관절 와순 파열의 인대 손상. 일반인이, 그것도 여성이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이런 상해를 입혔다는 게 쉽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시는데 현장 CCTV를 보면 마테오 씨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연우 씨의 대응이 좀 과격했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이걸 과잉방어로 봐야 할지 아니면 쌍방 폭행으로 봐야 할지 우리도 좀 골치가 아픕니다. 박성훈 형사는 서연우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불안에 떨기 마련인데 서연우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박성훈 형사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저는 제 직원과 다른 손님들 그리고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습니다. 상대가 추가적인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결과였습니다. 최소한의 물리력이라.
그 최소한의 기준이 일반인과는 좀 다르신 것 같군요. 박성훈 형사가 뼈 있는 농담을 던졌지만 서연우는 응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법적 공방, 마테호의 보복, 언론 노출, 레스토랑의 영업 손실. 전장은 바뀌었지만 위협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사고 과정은 군에 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고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테오 씨, 저 사람이 그냥 평범한 진상 손님은 아닙니다. 명함은 무슨 금융 컨설팅 회사 이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강남 일대에서 악질로 소문난 사채업자입니다. 웬만하면 합의를 보시는 게. 합의는 없습니다. 서연우는 박성훈 형사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저는 원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치르게 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성훈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찼다. 고집 센 여군 출신. 앞으로 피곤해질 일만 남았구나. 라는 예감이 들었다. 경찰서를 나온 서연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지배인 정민과 그날 소동의 원인이었던 서버 현민이었다. 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왔다. 지배인님 괜찮으세요?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별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 다 어서 퇴근해요. 하지만 저 때문에. 현민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조금만 더 잘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서연우는 그런 현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현민 씨 탓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당황했을 거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현민 씨가 끝까지 손님 앞에서 품위를 잃지 않고 버텨줬기 때문에 내가 나설 명분이 생긴 거니까. 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현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연우는 두 사람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나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가 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마테호의 그 비열한 눈빛, 욕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 사회는 군대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적들로 가득했다. 그녀는 서재 한쪽에 고이 보관해둔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군복과 훈장들, 그리고 부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젊은 서연우는 위장 크림을 바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전우들과 함께 두려울 것이 없었던 시절이었다.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유독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진행된 혹한기 훈련 중 찍은 사진이었다. 서연우와 나란히 서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유난히 장난기 넘치는 얼굴의 젊은 하사 강민철.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사관이었다.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항상 부대의 활력소 역할을 했던 그였다. 하지만 그는 한 해외 파병 작전에서 테러리스트의 기습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가 전역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빨리 판단했더라면. 후회는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민철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웃고 있었다. 중대장님, 덕분에 군 생활 정말 족같이 즐거웠습니다. 나가셔서 제 몫까지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서연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과연 지금의 삶이 행복한 것일까? 안정된 직장, 안락한 집.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그녀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켜야만 살아있음을 느끼는 천생 군인일지도 몰랐다. 다음 날 라시에르는 평소와 다름없이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제의 사건은 이미 입소문을 통해 퍼져나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지나자마자 레스토랑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예약 취소였다. 분위기가 뒤숭숭한 곳에서 밥 먹고 싶지 않다. 폭행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 찝찝하다. 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와 맛집 앱 리뷰에는 라시에르에 대한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지배인이 조폭 출신인지 손님을 개 패듯이 팸.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와서 항의했더니 여자 매니저가 쌍욕하면서 협박함. 여기 위생 최악임. 주방에 바퀴벌레 기어다님.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하지만 익명성에 기댄 거짓 선동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마테오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사회적인 매장을 노린 비열하고 교묘한 공격이었다. 레스토랑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우는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다들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레스토랑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서연우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비겁한 공격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평소와 같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증명해 보이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완벽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연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다져진 지휘관의 카리스마였다. 불안해하던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영업 방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과 명예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진지를 사수해야 합니다. 모두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배인님. 직원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연우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우선 법무법인 현성의 강태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악성 게시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보전에 돌입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전우들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판결. 정보사령부 신대위입니다. 신대위. 나다. 잘 지내나? 중령님. 서연우 중령님 맞으십니까? 이게 얼마만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흥분과 반가움으로 가득했다. 신재훈 대위, 과거 서연우가 이끌던 팀의 정보 분석관이자 국내 최고의 사이버전 전문가 중 한 명이었다. 부탁할 게 좀 있다. 민간인 사찰은 안 되는 거 알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사람들이 걸린 문제라서 말이지. 마테호라는 사람이 있다. 직함은 NC 파이낸셜 이사. 이 사람 뒤를 좀 캐봐야겠다. 자금 흐름, 통화 내역, 주변 인물.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하는 게 목적이다. 중령님 부탁이시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지만 괜찮으시겠습니까? 민간인 사찰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서연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분석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판결. 전화를 끄는 서연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테오는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녀는 단순히 힘만 센 여자가 아니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키워낸 최정예 정보 요원이자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전략가였다. 이제 전장은 라시에르라는 작은 레스토랑을 넘어 사이버 공간과 어두운 자금의 세계로 확장되고 있었다. 총성 없는 전쟁. 하지만 그 파괴력은 결코 물리적인 폭력에 뒤지지 않을 터였다. 서연우는 기꺼이 그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오랜만에 뜨거운 피가 도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에 나서는 군인의 숙명적인 흥분감이었다. 마테오의 공격은 집요했다. 악성 게시글은 삭제되는가 싶으면 다른 아이디로 다시 올라왔고 레스토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체불명의 단체에서 보낸 위생 점검, 소방 점검 통보가 날아들었다. 심지어는 식사를 마친 손님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구청에 민원을 넣는 일까지 발생했다. 모두 마테오가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벌이는 비열한 공작이었다. 라시에르의 명성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예약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고 텅 빈 홀을 지키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깊어졌다. 서연우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레스토랑의 주인인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생계를 이곳에 의지하고 있는 직원들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주방에서 보낸 고집 센 장인이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서연우를 단 한 번도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라. 아비는 그저 묵묵히 내 요리를 할 뿐이다. 라며 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굳건한 신뢰는 서연우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어깨를 짓눌렀다. 밤늦게까지 레스토랑에 남아 홀로 고군분투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강태수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는 그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었다. 서연우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때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다. 신재훈 대위였다. 중령님 접니다. 신대위. 신재훈 대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결과가 나왔나? 네. 생각보다 거물입니다. 마테오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검은 용파라는 신흥폭력 조직의 자금책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NC 파이낸셜은 그들의 돈 세탁 창고 중 하나고요. 검은 용파.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최근 강남 유흥가와 건설 현장 이권을 장악하며 급격하게 세력을 불리고 있는 놈들입니다. 아직 경찰의 수사망에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리더가 누구인지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놈들입니다. 신재훈 대위는 해킹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마테오의 계좌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법인들과 거액의 자금이 오가고 있었고 그의 통화 목록에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독 서연우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다. 불법 투기장. 네. 수도권 외곽의 폐공장을 개조해서 비밀리에 격투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판돈이 수십억 대에 이르는 VIP들만의 경기죠. 마테오가 그 투기장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통화 녹취에 의하면 다음 주 금요일 밤에 큰 판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이름난 격투기 선수까지 섭외했다고 합니다. 순간 서연우의 머릿속에 하나의 작전 계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금력이다. 그 자금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한다. 군에 있을 때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지휘부를 무력화하던 작전과 본질적으로 같았다. 신대위.
그 투기장의 정확한 위치와 내부 구조, 경비 인력 배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나? 중령님, 설마 혼자서 거길 치실 생각은 아니시죠? 거긴 무법지대입니다. 경찰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요. 놈들 다 총기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신재훈 대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위험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경찰에 제보해봤자 놈들은 꼬리 자르고 도망갈 거다. 현장을 덮쳐서 모든 증거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해. 그래야 뿌리 뽑을 수 있어. 그렇다고 중령님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다. 서연우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에게는 아직 최고의 팀원들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서연우는 바로 다음 연락을 취했다. 이번 상대는 707특임단 시절 자신의 부사수이자 폭파 및 침투 전문가였던 이민성 중사였다. 그는 몇 해 전 전역하여 지금은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성아. 나다. 누님.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이민성의 우렁차고 쾌활한 목소리는 여전했다. 작전이 하나 생겼다. 예전 생각나는 아주 재미있는 작전. 서연우는 이민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불법 격투 도박장, 폭력 조직, 그리고 그곳을 급습할 계획까지. 이민성은 처음에는 누님, 거긴 군대가 아닙니다. 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서연우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이내 특유의 승부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폐공장이라. 경비 인력은 많아봐야 명일 테고 대부분 오합지졸이겠죠. CCTV랑 통신망 마비시키고 시작하면 해볼만 하겠는데요. 옛날 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가진 장비들 좀 손보면 꽤 그럴싸한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아. 필요한 장비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 인원은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 아니, 누님. 둘은 너무 무모합니다. 최소 한 명은 더 있어야 합니다. 후방 어모랑 퇴로 확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내가 연락해 볼 사람이 있다. 서연우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여군 및 정찰 임무의 스페셜리스트 박은하 하사. 부대의 유일한 여군 후배였고 서연우를 친언니처럼 따랐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녀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른 나이에 전역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었다. 서연우는 수소문 끝에 박은하가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우는 차를 몰아 인제로 향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계곡 옆에 자리한 아담하고 예쁜 카페였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맞이하는 박은하가 보였다. 군복을 입고 위장 크림을 바르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평화롭고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듯한 여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은하야. 서연우의 부름에 박은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를 알아본 순간 동그랗게 뜬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중대장님, 여긴 어쩐 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카페에서 서연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라시에르에서 있었던 일부터 검은 용파와 마테오의 이야기, 그리고 불법 투기장 급습 계획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박은하는 싸늘한 표정으로 차 한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래서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저 이제 군인 아니에요. 총 잡는 법도 다 잊어버렸어요. 전 그냥 여기서 커피나 내리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알아. 그래서 부탁하러 온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해. 왜 하필 저예요? 중대장님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너는 최고의 저격수였어. 누구보다 침착하고 대담했지. 그리고 너는 내게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동생 같은 아이였으니까. 서연우의 진심 어린 말에 박은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서연우를 동경하고 의지했다. 하지만 동시에 서연우의 완벽함 앞에서 늘 주눅이 들고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해야 했다. 결국 그녀는 군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다. 전 도망쳤어요. 중대장님처럼 강하지 못해서 무서워서. 아니, 너는 도망친 게 아니야. 너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거지.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나는 그러지 못했어. 군복을 벗고도 여전히 군인처럼 살고 있잖아. 어쩌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겁쟁이인지도 몰라. 서연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은하야,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이건 군의 작전이 아니야.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내 개인적인 싸움이야. 그리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어. 박은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평화로운 산과 계곡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힘들게 얻어낸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믿고 찾아와 준 유일한 사람 서연우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장비는 뭐가 필요하죠? 마침내 박은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주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고도의 집중력으로 목표물을 응시하던 과거 최고의 스나이퍼 백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렇게 전직 707특임단 최정예 요원 3사람이 다시 뭉쳤다. 지휘관이자 돌격 조장 서연우, 폭파 및 장비 지원 이민성, 그리고 후방 엄호 및 저격을 담당할 박은하.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적의 심장부인 불법 투기장을 초토화하고 마테오와 검은 용파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작전 개시일은 나흘 뒤 금요일 밤.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여성의 고독한 전쟁이었다. 작전 당일 밤 11시.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 지대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어둠 속 낡은 공장 건물만이 으스스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바깥의 정적과는 전혀 다른 광기와 탐욕의 열기가 들끓고 있었다. 공장 중앙에 설치된 철창 케이지 안에서는 2명의 거구 파이터가 피 튀기는 격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 주위를 둘러싼 수십 명의 VIP들은 담배 연기 자욱한 어둠 속에서 고함을 지르며 돈뭉치를 흔들었다. 마테오는 VIP 중 가장 상석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에게 이곳은 자신의 부와 권력을 확인하는 제국이었다. 그 순간 그의 제국에 균열을 일으킬 3마리의 검은 그림자가 어둠을 셔츠처럼 입고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다. 공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산의 능선. 박은하는 K-14 저격 소총의 스코프에 눈을 대고 있었다. 군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차갑고 묵직한 총의 감촉은 마치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했다. 그녀의 숨은 극도로 제어되어 거의 멈춘 듯 했고 심장 박동은 목표를 포착한 맹수처럼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타깃 식별 완료. 공장 정문 2명, 후문 2명, 옥상 2명. 모두 AK 소총으로 추정되는 화기 소지. 내부 순찰조는 2개조 4명으로 추정. 목표 마테오는 VIP석 중앙에 위치. 박은하의 목소리가 귓속에 꽂힌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서연우와 이민성에게 전달되었다. 같은 시각 이민성은 공장 외벽의 배전반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각종 공구와 정체불명의 전자기기들이 들려 있었다. 누님, 저 양반들 생각보다 준비가 철저한데요. 전력망을 이중으로 깔아놨습니다. 메인만 차단해서는 소용없어요. 보조 전력까지 동시에 끊어야 합니다. 5분만 주십시오. 5분 후 내 신호에 맞춰 모든 전력과 통신을 차단한다. 이후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질문 있나? 서연우는 공장 환풍구를 통해 내부를 살피며 나지막이 명령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 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위장 크림 대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없습니다. 두 사람의 대답을 끝으로 무전은 끊겼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판단과 실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우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심박수, 호흡, 근육의 긴장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전 직전의 쾌적한 긴장감.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약속된 5분이 지났다. 서연우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짧게 2번 눌렀다. 작전 개시 신호였다. 신호를 받은 박은하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푸쉬. 소음기 특유의 낮은 파열음과 함께 총알이 밤의 장막을 찢고 날아갔다.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노닥거리던 경비원 한 명의 머리에 박힌 소형 CCTV 카메라가 불꽃을 튀기며 닭살났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무슨 일이냐며 돌아보는 순간 연이어 날아온 2번째 총알이 그의 손에 들린 무전기를 정확하게 관통했다. 동시에 공장 반대편에서는 이민성이 배전반의 전선을 끊었다. 펑펑하는 소리와 함께 공장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화려한 조명과 모니터, 시끄러운 음악이 일순간에 사라지자 내부는 아수라장에 빠졌다. 뭐야? 정전이야? 경비놈들 뭐 하는 거야? VIP들이 동요하며 소리치기 시작했고 마테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당황하지 마. 비상전력 올려. 출입구 전부 봉쇄해. 하지만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천장의 환풍구 덮개가 쿵하는 소리와 함께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마리의 검은 표범처럼 서연우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다. 뭐야? 저 여자 누구야?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기까지였다. 서연우는 착지와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으드득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쓰러졌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서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왔다. 조직원들은 총을 찾으려 허둥댔지만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우에게 어둠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최고의 은신처였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도 없이 오직 소리와 기척,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며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과 같았다.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을 꺾고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가격했다. 비명은 짧았고 쓰러지는 소리는 둔탁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근접 격투술 크라브마가는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진 살인 기술이었다. 서연우는 그 기술을 살인이 아닌 제압의 수준으로 조절하며 어둠 속을 휘저어 다녔다. 찾았다. 거기 있다. 누군가 손전등으로 그녀를 비추자 총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하지만 서연우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총알은 허공과 엉뚱한 동료의 몸만 갈랐다. 그 사이 그녀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가 총을 쏘던 조직원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켰다. 바깥에서는 이민성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공장 출입문이란 출입문은 모두 외부에서 용접기로 봉쇄해버렸다. 이제 이곳은 완벽한 고립무원의 철창이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개조한 고출력 EMP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를 작동시켰다.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공장 내부에 있던 모든 휴대폰과 전자기기들이 먹통이 되었다. 완벽한 정보의 고립이었다. 누님, 외부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껏 노십시오. 이민성의 유쾌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다. 내부의 상황은 거의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바닥에는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남은 것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VIP들과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마테오뿐이었다. 마테오는 케이지의 쇠사슬을 풀어 격투 중이던 파이터 2명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들은 인간 병기였지만 이미 경기를 치르느라 지쳐 있었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 전연잡아. 잡으면 2당씩 주마. 마테오의 외침에 파이터들이 마지못해 서연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서연우는 달려드는 파이터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그의 옆구리를 파고들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뒤따라 다른 파이터의 발목을 꺾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제 서연우와 마테오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었다. 괴물 같은 년. 마테오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뽑아든 권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로 손이 떨려 조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연우는 그런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가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다. 마테오. 오지 마. 쏜다. 나는 군인 출신이 아니야. 나는 지금도 군인이다. 그녀는 말을 마치는 동시에 몸을 날렸다. 팡! 하는 총성과 함께 서연우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통을 씹어 삼키며 마테오의 품으로 파고들어 총을 쥔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크악! 마테오의 손에서 총이 떨어져 나갔다. 서연우는 그대로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치켜들었다. 그녀의 주먹이 마테오의 얼굴에 내리꽂히기 직전 공장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불빛과 함께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그녀의 몸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경찰이다.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원들이 깨진 창문과 봉쇄된 출입문을 뚫고 공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것이었다. 서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특공대원들 뒤에서 이쪽을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박성훈 형사의 얼굴이었다. 서연우 씨. 폭행 및 불법 무기 소지, 특수 건조물 침입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한 박성훈 형사의 목소리. 서연우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마테오를 잡기 위한 미끼인 동시에 자신까지 함께 엮어 넣으려는 교묘한 덫. 이 판을 짜고 있는 것은 마테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음흉한 존재였다.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피의 감촉보다 배신감과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여우 사냥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쇠와 먼지, 그리고 거짓말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우는 수갑이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깨의 총상은 임시로 지혈만 된 상태였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고통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감각 중 하나일 뿐이었다. 맞은편에는 박성훈 형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곤에 절은 동네 형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예리하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우 씨. 아니, 서연우 중령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참 대단한 분이야.
혼자서 조폭 소굴을 다 뒤집어 놓으시고 덕분에 우리도 마테오랑 그 일당을 수월하게 검거했습니다. 협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훈의 말은 감사였지만 어조는 조롱에 가까웠다. 그는 서연우를 이용했고 이제는 쓰고 버릴 카드로 취급하고 있었다. 당신이 판짠 건가? 서연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불법 도박장이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했을 뿐입니다. 갔더니 마침 서연우 씨가 거기서 총까지 맞아가며 의로운 일을 하고 계셨던 거고. 이건 모 시민 영웅상이라도 드려야 할 판인데 안타깝게도 과정이 좀 불법적이어서 말이지. 박성훈 형사는 서류를 뒤적이듯 연기하며 말했다. 익명의 제보자. 그 제보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는 마테오를 쫓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서연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과 능력을 파악한 뒤 마테오를 잡을 미끼로 그리고 동시에 모든 불법적인 처리의 책임을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그녀를 이용한 것이다. 마테오를 잡는 게 목적이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나를 끌어들였지? 글쎄요. 멧돼지를 잡으려면 그냥 엽총보다는 훈련받은 사냥개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비유가 좀 그런가? 박성훈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서연우를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도구일 뿐이었다. 당신 뒤에 누가 있지? 서연우의 질문에 박성훈의 눈이 순간 가늘어졌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다칩니다, 서연우 씨. 당신은 그냥 정당 방위와 과잉 진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다가 운 좋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되는 겁니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묻는 말에나 순순히 대답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벌컥 열렸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신사가 위압적인 기세로 들어섰다. 법무법인 현성의 대표 강태수 변호사였다. 그의 뒤에는 젊은 변호사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박성훈 형사님, 내 의뢰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간 내일 아침 신문 일면에 형사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실리게 될 겁니다. 직권 남용과 불법 체포 혐의로 말이지. 강태수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취조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성훈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강태수 변호사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내 의뢰인이 총상을 입은 채로 이곳에 잡혀 있다는데 변호사로서 당연히 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서연우 씨에 대한 모든 신문은 변호인 참여하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앞서 내 의뢰인의 치료부터 요구합니다. 이건 변호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경찰의 의무입니다. 박성훈은 강태수 변호사의 기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우는 곧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되어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총알은 근육층에만 박혀 뼈와 신경을 비켜간 상태였다. 치료가 끝난 뒤 서연우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강태수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강태수 변호사는 서연우의 강인한 눈빛과 침착한 태도를 보며 감탄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자네 정말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그 난장판 속에서 총까지 맞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까지 끌어들이게 돼서. 사과할 필요 없네. 나는 의뢰인을 지킬 뿐이야. 그나저나 일이 아주 복잡하게 됐어. 이 사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서민준 검사에게 배당됐네. 서민준 검사 알고 있나? 독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친구지.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해. 정치권에서도 주목하는 차세대 에이스인데 그런 그가 일개 폭력 사건에 배당되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강태수 변호사의 말은 서연우가 짐작했던 배후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힘이 작용하는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박성훈 형사와 서민준 검사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자네는 지금 거대한 사냥개의 턱 밑에 들어가 있는 셈이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네. 첫 번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길이야. 정당방위를 강하게 주장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 자네의 군 경력과 명예에는 흠집이 가겠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지. 강태수 변호사는 잠시 말을 끊고 서연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을 계속하는 길일세. 하지만 이 길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해. 상대는 법과 권력이라는 무기를 쥐고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진실뿐이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네. 자네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 서연우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회색빛 하늘. 그녀는 군 생활 내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언제나 단 하나였다. 후퇴는 없다. 정면 돌파.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군인입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태수 변호사를 마주보았다. 군인은 자신의 명예와 전우를 버리고 혼자 살아남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서연우의 눈빛을 확인한 강태수 변호사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좋아했다. 원칙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요즘 세상에는 보기 드문 유형의 사람. 좋아. 나도 오랜만에 변호사로서의 혈기가 끓어오르는군.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작전 목표는 서민준 검사와 그 배후 세력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될 걸세.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자네는 여기서 나가야 해. 내가 가진 모든 인맥과 법기술을 동원해서 구속적 부심을 청구하겠네. 쉽지 않겠지만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어온다면 가능성이 있어. 여론이라면. 걱정 말게. 나에게도 나름의 정보부대가 있으니. 강태수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이민성과 박은하는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폐차장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곳은 이민성이 예전에 마련해둔 비상 아지트였다. 젠장. 우리가 함정에 빠진 거였어. 누님이 잡혀 들어갔다고. 이민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녹슨 드럼통을 발로 찼다. 박은하는 말없이 K14 저격 소총을 분해하고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총을 다루는 손길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기다린다. 박은하가 짧게 대답했다. 뭘 기다려? 당장 경찰서로 쳐들어가서 누님을. 중대장님은 그런 무모한 행동을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다른 임무를 주셨을 거다. 박은하는 총기 손질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의 임무는 어둠 속에 숨어서 중대장님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 그러기 위해선 지금은 우리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때를 기다려야 해. 박은하의 말에 이민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박은하의 말이 옳았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그들은 이제 지휘관을 잃은 부대원이었다. 하지만 지휘관이 없어도 임무를 완수하는 법을 그들은 707특임단에서 지겹도록 배웠다. 그들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 명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두 명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채 거대한 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적들은 한 마리 여우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가둔 것은 여우가 아니라 잠시 날개가 꺾인 호랑이였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다. 서연우는 구치소의 좁은 독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사방이 막힌 회색빛 공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거대한 작전 상황을 그렸다. 적의 위치, 아군의 전력, 예상되는 위협과 변수들. 구치소는 그녀에게 감옥이 아니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전략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지휘 통제실이었다. 강태수 변호사의 정보부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가 수십 년간 법조계에 몸담으며 쌓아올린 인맥과 신뢰는 그 어떤 정보기관보다 강력했다. 그는 언론계의 막후 실력자들에게 연락해 라시에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단서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특전사 여중령 출신 레스토랑 지배인 악덕 사채업자 응징하다. 경찰의 표적 수사 논란, 경찰, 불법 도박장 소탕 과정에서 과잉 대응. 시민 영웅을 범죄자로 둔갑시켰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불의에 맞선 여성 영웅이 거대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스토리는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경찰과 검찰을 비난하는 댓글이 폭주했고 서연우의 구속적 부심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서민준 검사는 경로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강태수 변호사가 뿌려놓은 정보의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간 뒤였다.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결국 법원은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우에 대한 구속적 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연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구치소를 나오는 그녀를 수많은 취재진이 둘러쌌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태수 변호사의 차에 올라탔다. 일단 첫 번째 전투는 우리가 이겼네. 차 안에서 강태수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적들은 더 교묘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걸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서연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민성과 박은하가 숨어있는 폐차장 아지트로 향했다.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들이 보란듯이 행동했다. 아지트에서 제외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은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의 온기를 느끼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누님, 몸은 괜찮으세요? 총 맞은 데는 문제없다. 너희들은 괜찮나? 다친 데는 없고. 저희야 뭐 날아다녔죠. 이민성이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우는 곧바로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적의 실체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박성훈과 서민준, 이 두 사람을 움직이는 배후가 있다는 건 확실해. 우리의 목표는 그 배후 주적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민성아, 넌 뭘 알아냈지? 네, 누님. 제가 그동안 손 놓고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민성은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자신이 해킹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박성훈 형사와 서민준 검사의 계좌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그 자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세탁된 돈이었고 그 회사들의 최종 소유주는 태성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로 귀결되었다. 태성건설. 서연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네. 최근 관급 공사를 독점하며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회장이 바로 양현수라는 인물입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다. 인자한 기업가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서늘한 야심과 잔인함이 느껴졌다. 양현수 회장. 겉으로는 자수성가 사업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작은 건설 현장을 전전하는 조폭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검은 용팔을 만들고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테오는 그의 자금책이자 행동대장이었던 거죠. 박은하가 그동안의 감시와 미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덧붙였다. 박성훈 형사는 정기적으로 양현수 회장의 비서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어요. 서민준 검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양현수의 사냥개들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태성건설 양현수 회장. 그가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주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검은 용팔을 이용해 처리하고 그 뒤처리는 박성훈과 서민준 같은 부패한 공권력을 이용해 덮어왔던 것이다. 좋아. 목표가 설정됐다. 서연우의 눈이 번뜩였다. 이제부터 우리는 양현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건을 찾아야 한다. 그의 비자금 장부든 범죄를 지시한 녹취록이든 뭐든지 좋다. 하지만 누님, 양현수는 보통 내기가 아닐 겁니다. 그의 주변은 철통 같은 경비로 둘러싸여 있을 거고 모든 자료는 암호화되어 있을 겁니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민성이 우려를 표했다. 그래서 전공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서연우는 작전 지도를 펼치듯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의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만드는 것이다. 양현수의 가장 약한 고리는 뭘까? 바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수족들, 박성훈과 서민준이다. 그들을 이간질시키자는 말씀이십니까? 박은하가 물었다. 이간질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져주는 거다. 서연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서민준 검사는 야심가다. 양현수에게로 만족할 인물이 아니야. 그에게 양현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먹잇감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그는 주인을 물어뜯을 거다. 그리고 박성훈 형사. 그는 돈에 약하지. 그에게 양현수가 가진 비자금의 일부를 손에 쥘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는 기꺼이 동료를 배신할 테고. 서연우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적의 심리를 역이용해 그들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우리가 만들 미끼는 바로 마테오가 숨겨둔 비밀 장부다. 마테오의 비밀 장부요? 그런 게 정말 있습니까? 없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지. 서연우는 이민성을 바라보았다. 민성아, 내 실력으로 양현수와 그의 정적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까지 엮을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가짜 장부를 만들 수 있겠나? 진짜처럼 보이게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교묘하게 조작해서 말이야. 이민성의 얼굴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누님, 저 이민성입니다. 국가기밀 문서도 위조할 판인데 일개 조폭 장부쯤이야.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놈으로 하나 만들어드리죠. 좋아. 은하. 너는 박성훈과 서민준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면서 그들의 심리 상태와 약점을 파고들어. 우리가 던진 미끼를 물 수밖에 없도록 주변에서 계속 바람을 넣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의 눈빛이 뜨겁게 부딪혔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실체에 맞서는 반격의 주체였다. 그들은 이제 양현수라는 거대한 뱀을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는 교활한 사냥꾼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진실과 거짓을 무기로 싸우는 그들의 위험한 작전이 막을 올렸다. 이 작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전쟁의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서민준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서류들을 신경질적으로 뒤적이고 있었다. 서연우를 구속하는 데 실패한 이후 양현수 회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여론은 여전히 그녀에게 동정적이었고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빠져버린 모양새였다. 고작 여자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모양이라니. 그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한 사냥꾼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냥감은 너무나도 영리하고 끈질겼다. 그때 그의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검사님, 익명의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뭔데 그래? 마테오의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마테오가 체포되기 직전 자신에게 무언가를 맡겼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신변 보호를 약속해준다면 그 물건을 넘기겠다고. 그 물건이 뭔데? 수사관은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다. 양현수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라고 합니다. 서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비밀 장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최고의 카드였다. 양현수의 개노릇은 이제 지긋지긋했다. 그 장부만 손에 넣는다면 양현수를 잡아넣고 그 공로로 단숨에 스타 검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어쩌면 다음 총선에서 금배지를 다는 것도 꿈이 아닐 터였다. 이건 기회야. 그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들었다.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나타난 제보자. 마치 누군가 짜인 각본처럼 판을 움직이는 느낌. 그 여자 당장 만나보자.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고 나 혼자 만날 테니 아무도 붙이지 마. 같은 시각 박성훈 형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그 역시 정체불명의 인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상태였다. 마테오가 숨겨둔 비자금 50억. 절반을 가질 기회를 주지.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박성훈은 갈등했다. 양현수에게 충성하며 푼돈이나 받아먹는 인생. 이제 신물이 났다. 50억, 아니 25억만 있어도 당장 이 지긋지긋한 경찰 생활을 때려치우고 해외로 나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결국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문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현명한 선택이다. 돈의 위치는 마테오의 비밀 장부에 적혀 있다. 그리고 그 장부는 곧 서민준 검사의 손에 들어갈 거다. 장부를 먼저 손에 넣는 사람이 돈의 임자가 되는 거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박성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민준. 그 건방진 애송이 검사가 장부를 차지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는 서민준의 뒤를 밟아 장부를 가로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우가 설계한 덫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가짜 장부라는 미끼를 던지자 서민준과 박성훈이라는 두 마리의 상어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미끼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폐차장 아지트의 모니터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연우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이민성은 경찰과 검찰의 내부 통신망까지 뚫어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누님, 두 놈 다 완벽하게 미끼를 물었습니다. 서민준은 오늘 밤 10시 약속 장소인 한강둔치 주차장에서 제보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도 그 사실을 알고 뒤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보자 역할은 누가 맡지? 서연우의 물음에 박은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변장에는 자신 있습니다. 위험하다. 내 얼굴이 노출될 수도 있어. 걱정 마십시오. 저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박은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전우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전사였다. 서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혼자 보내진 않는다. 민성아. 너는 주변에 감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은하의 안전을 확보해. 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한다. 밤 10시. 인적이 끊긴 한강 둔치 주차장은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서민주는 초조하게 주변을 살피며 약속된 차 앞에 섰다. 잠시 후 짙은 화장을 하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나타났다. 박은하였다. 당신이 제보자인가? 신변 보호 약속부터 해주시죠, 검사님. 박은하는 미리 준비한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음성 변조기를 목에 붙인 채 말했다. 일단 물건부터 확인하고.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박은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민성이 만든 가짜 장부의 일부가 떠 있었다. 태성건설의 이름과 함께 거액의 자금이 오갔고 몇몇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장부를 본 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게 진짜라고 확신했다. 좋아. 이걸 나에게 넘겨. 그럼 당신의 신변은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지.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건 내 목숨값입니다. 원본 파일은 다른 곳에 있고 이건 복사본일 뿐이에요. 내 안전이 확인된 후에 원본을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은하가 서민준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주차장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박성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서민준이 장부를 손에 넣는 순간을 덮쳐 그것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양현수의 명령을 받은 검은 용파 조직원들이었다. 양현수는 자신의 개들이 배신할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민준과 박성훈 그리고 제보자까지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고 장부를 회수할 작정이었다. 순식간에 주차장은 3파전의 무대로 변했다. 장부를 차지하려는 서민준, 그것을 가로채려는 박성훈, 그리고 이들 모두를 제거하려는 검은 용파. 은하야 빠져나와. 지금. 서연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박은하의 귓속 이어폰을 통해 들려왔다. 박은하는 망설임 없이 노트북을 서민준에게 던지고 뒤로 몸을 날렸다. 이게 무슨... 서민준이 당황하는 사이 사방에서 검은 용파 조직원들이 쇠 파이프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박성훈 역시 권총을 뽑아들고 응사하기 시작했다. 팡! 팡!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박은하는 몸을 굴려 차 밑으로 숨었다. 하지만 조직원 몇 명이 끈질기게 그녀를 쫓아왔다. 위기의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왔다. 헬멧을 쓴 라이더는 이민성이었다. 타요 누님. 박은하는 날렵하게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탔다. 이민성은 그대로 방향을 틀어 포위망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빠져나간 주차장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민준과 박성훈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에게 등을 맞대고 검은 용파와 싸우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했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지켜보던 서연우는 조용히 무전기를 들었다. 작전 완료. 모두 철수한다. 그녀가 계획한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검은 용파와 싸우게 함으로써 양현수의 범죄 조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민성이 설치해둔 수십 개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양현수는 자신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수족들을 처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만 남기고 만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박은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수라장이 된 주차장을 보며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중대장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이제 마지막 전투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서연우와 그녀의 팀원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배신자들을 처리했다고 믿고 있을 양현수. 마지막 대결의 무대는 법정이 될 터였다. 그곳에서 서연우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낼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강 둔치 주차장의 총성은 멎었지만 그 여파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성의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재생했다. 이민성이 설치한 수십 개의 카메라가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이었다. 영상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서민준 검사와 제보자 박은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덮치는 박성훈 형사, 뒤이어 나타난 검은 용파 조직원들. 검사와 형사가 조직 폭력배와 뒤엉켜버리는 난투극과 총격전.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태성건설 양현수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통화 녹취록 파일이 화면을 채우며 끝이 났다. 기자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검사와 베테랑 형사가 조폭과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검경 마이너스 조폭 게이트로 명명하고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특별검사 도입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양현수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당황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는 서연우라는 여자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무력을 가진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 적의 심리를 파고들어 자멸하게 만드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궁지에 몰린 서민준과 박성우는 결국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양현수에게 받은 지시와 자금에 대해 폭로했다. 양현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수사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혼돈의 정점에서 서연우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주인공은 더 이상 피고인 서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실체를 밝힌 내부 고발자이자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서민준 검사는 직위 해제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고 새로운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을 맡았다. 증인석에 선 서연우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피고인이 아니라 작전 결과를 보고하는 지휘관처럼 담담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배인이자 그곳에서 일하는 제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날 마테오는 제 구역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제 부하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당연히 그를 제지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출신으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일반인을 상대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질문에 서연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재판장과 배심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대를 죽이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한 기술이 아닌 오직 상대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고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만을 사용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제 모든 능력을 사용했다면 마테오는 지금 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군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식당과 제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대상이 있고 명백한 위협이 존재한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군에서 뼈에 새긴 군인의 맹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은 계속되었다. 불법 도박장을 급습한 이유, 가짜 장부를 만들어 함정을 판 이유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동기는 지극히 정의로웠다. 법이 지켜주지 않는 약자들을 위해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스스로 불법의 경계선에 섰던 것이다. 그녀의 진술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그날 마테호와 함께 있었던 평범한 회사원 김상수가 용기를 내어 증인석에 섰다. 그는 친구의 잘못을 방관했던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고 서연우의 행동이 얼마나 정당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의 날이 밝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서연우.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폭행, 특수 건조물 침입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사적인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른 초법적 행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서연우는 담담하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거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사회학의 실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서연우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서연우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유죄 판결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 법정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태수 변호사는 서연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서연우의 아버지와 라시에르의 직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양현수 회장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이었던 태성건설과 검은용파는 공중분해되었다. 박성훈 역시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라시에르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의에 맞선 영웅 서연우를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어느 날 밤 레스토랑 영업이 끝난 뒤 서연우와 이민성, 박은하는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서연우의 아버지가 세 사람을 위해 정성껏 만든 특별한 요리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이번 일 두 사람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다. 정말 고맙다. 서연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에이, 누님.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누님 지휘 아래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죠.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아주 신났습니다. 이민성이 너스레를 떨며 와인잔을 부딪혔다. 저는 이제야 제가 왜 그렇게 군 생활을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중대장님처럼 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알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중대장님 그리고 우리 팀이라는 걸요. 박은하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평화롭고 단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 사람은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수 변호사는 세 사람의 능력을 높이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특별팀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변호사의 법적 지원과 세 사람의 특수 능력이 결합된다면
그 어떤 거대한 악과도 맞서 싸울 수 있을 터였다. 모두가 떠나고 서연우는 홀로 레스토랑에 남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우아한 지배인의 정장 아래 그녀는 강철 같은 군인의 심장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군인으로서의 자신과 민간인으로서의 자신을 완벽하게 하나로 받아들였다. 군복을 입든 지배인의 유니폼을 입든 그녀는 언제나 지휘관이었다. 자신의 전장을 지키고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녀는 나지막이 자신의 부대 구호를 되뇌었다. 그렇다.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 정의를 지키는 일, 약자를 보호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 서연우,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그녀가 지휘하는 새로운 전장에서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것이 그녀가 조국과 자신에게 맹세한 영원히 퇴색하지 않을 군인의 선서였기 때문이다. 라시에르의 푸른 간판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더 밝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